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최근 독일을 비롯한 유럽 전역에서 한국식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열과 난방, 그리고 바닥 구조 덕분에 겨울철 고령층에게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한 장인의 사례가 현지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바이에른 외곽에 살던 요하네스 씨는 난방비 부담으로 집의 절반을 포기한 채 지내왔습니다. 20년 넘게 이어진 무릎 통증은 일상의 일부가 되었죠. 그런데 잠시 머문 한국식 아파트에서 그의 몸은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이한 전환이 지금 유럽의 관심을 한 곳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하네스 바움입니다. 바이에른 외곽에서 40년 넘게 목조 주택을 지어온 장인이죠. 손으로 나무를 다듬고 볼을 올리고 단열재를 채우는 일이 제 평생 일이었습니다. 독일식 주택은 세월이 지나도 견고하고 나무가 숨을 쉬는 구조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 겨울, 바이에른의 추위는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날이 계속됐어요. 제가 사는 목조주택은 오래됐지만 튼튼했죠. 하지만 겨울만 되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실 라디에이터를 최대로 켜도 침실과 복도는 얼음장처럼 차갑더군요. 숨만 쉬어도 입김이 하얗게 보일 정도였어요. 난방비는 점점 올랐습니다. 한 달에 380유로를 내던 게 어느새 580유로까지 뛰었어요. 거실만 따뜻하게 하려고 해도 이 정도였으니까요. 침실은 포기했습니다.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자는 수밖에 없었죠. 새벽이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 때문에 한두 번은 꼭 잠에서 깼어요. 폐까지 시린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침은 더 힘들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면 무릎이 굳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펴지기까지 40초에서 1분가량 걸렸죠. 거실까지 가는 데만 23분이 필요했어요. 중간에 벽을 짚고 잠시 멈춰 서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스트레칭을 했지만 실내 온도가 너무 낮아서 근육이 제대로 풀리지 않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독일에 한국 기업이 지은 시범 아파트가 있는데 한 달만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잠깐 말을 멈췄어요. 한국 아파트라니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들은 설명했어요. 한국 건설사가 독일 현지에 맞춰 지은 레지던스예요. 구조 평가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구조 평가라는 말에 조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장인으로서 새로운 건물을 보는 건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내키지는 않았어요. 세례 동네는 불편하죠. 이웃도 모르고 말도 다를 텐데 72살에 이사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식 아파트라니 제가 평생 지어온 독일식 주택과는 완전히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이 보내준 사진을 봤습니다. 벽도 천장도 전부 매끈하고 기계식 설비가 숨어 있는 구조더군요. 독일식 주택은 나무와 보, 단열 구조가 눈에 보이는데 이건 뭔가 뚝딱 지은 집처럼 보였어요. 기계로 움직이는 집은 사람 사는 집이 아니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기도 애매했어요. 아들이 직접 부탁한 일이었고 장인으로서 구조를 평가해달라는 말에 체면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 달 정도는 봐줄 수 있지. 반가운 마음은 없었어요. 그저 직업적 의무처럼 받아들였죠. 짐을 꾸리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장인 정신 없는 집. 사진만 봐서는 그런 느낌이 강했어요. 독일에서 40년간 지켜온 제 방식과는 너무 달라 보였습니다. 그래도 가보기는 해야겠죠. 아들 체면도 있고 한 번쯤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으니까요. 출발하는 날 아침, 저는 차가운 바닥을 다시 한번 밟았습니다. 발바닥에 스며드는 냉기가 익숙했어요. 이게 제가 아는 겨울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바이에른을 떠나 낯선 곳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그곳은 어떤 집일까요? 도착한 건물은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습니다. 입구부터 독일 주택과 달랐어요. 현관문을 열자 작은 공간이 하나 더 나왔고 그 안에 두 번째 문이 있더군요. 전실이라고 부른다던데 독일식 단일문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였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바깥 소리가 뚝 끊겼어요. 귀를 기울여 봐도 틈새 바람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문을 두 겹으로 만들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독일 집은 문 하나로도 충분했으니까요. 물론 겨울엔 틈새로 바람이 조금 들어오긴 했지만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집도 숨을 쉬어야 한다고 배웠거든요.
실내로 들어서자 더 이상한 점들이 보였습니다. 창문을 손가락으로 눌러봤어요. 틈이 거의 느껴지지 않더군요. 독일 집에서는 아침마다 창문 아래쪽에 성에가 끼는데 여기는 바깥 기온이 영하 10도인데도 유리 표면에 물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창문을 두드려 봤어요. 재질이 다르네 하고 중얼거렸죠. 입주 담당 직원이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거실로 안내하면서 이것저것 설명하더군요. 저는 신발을 벗고 실내로 들어섰는데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바닥이 미지근했습니다. 따뜻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차갑지는 않았어요. 저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바닥이 따뜻하네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꺼져 있는 상태이고 한국의 온돌 시스템입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난방을 안 켰는데 바닥이 이렇게 따뜻할 리가 없었거든요. 저는 무릎을 굽혀 바닥에 손을 대봤습니다. 미지근함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더군요. 온돌이라니. 독일 집에서는 라디에이터 앞만 뜨겁고 거실 중앙은 늘 차가웠어요. 그런데 이곳은 어디를 만져봐도 온도가 비슷했습니다. 눈썹이 조금 올라갔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어서서 거실을 둘러봤죠. 실내가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현관 중문을 지나 거실로 이어지는 내부 복도를 걸어봤는데 발소리가 울리지 않더군요. 아파트라면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한 윗집이나 아랫집 생활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벽을 손으로 짚어봤습니다. 조용함을 확인하듯이요. 벽도 매끈했고 바닥도 반듯했습니다. 모서리에도 틈이 일체 없는 구조였어요. 저는 손으로 벽을 두드려봤습니다. 사람 손이 닿은 느낌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는 집은 세월에 따라 결이 달라지고 나무가 숨을 쉬는 구조인데 이곳은 새 것처럼 깔끔하고 움직임이 없는 구조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이건 정성을 들여 지은 집이 아니라 기계처럼 찍어낸 집 같다고요.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너무 정확하고 균일했어요. 독일식 목조주택은 나무마다 결이 다르고 그 차이를 손으로 맞춰가며 짓는 건데 이곳은 그런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계속 설명했지만 저는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스마트 시스템이니 뭐니 하는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더군요. 그저 벽과 바닥, 천장을 살피며 제 방식으로 구조를 파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게 없었어요. 기둥도, 보도, 단열층의 흔적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짐을 풀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실 바닥도 거실과 똑같이 미지근했어요. 창가 쪽도, 침대 밑도, 문 앞도 온도가 일정했습니다. 저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한참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온돌이라는 거 이름만 들어봤지. 뭘까? 저녁 무렵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어떠세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도착했다. 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 이 집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정리가 안 됐거든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집은 제가 평생 지어온 방식과는 전혀 다른 구조라는 것. 밤이 됐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고요했습니다. 바람 소리도, 이웃 소리도, 라디에이터 돌아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이게 과연 사람이 사는 집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장인 정신이 빠진 집. 그 생각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입주 첫날 밤, 직원이 말했습니다. 밤에는 난방을 꺼두셔도 따뜻하다고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난방을 끄면 당연히 추워지는 게 정상 아닙니까? 저는 의심스러워서 잠들기 전에 난방 스위치를 직접 확인하고 껐습니다. 벽에 부착된 센서에 불이 꺼진 걸 2번 확인했죠.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침대에서 발을 내딛는 순간 놀랐어요. 바닥이 어젯밤과 똑같이 미지근했습니다. 공기도 차갑지 않았어요. 저는 난방 온도계로 가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꺼진 상태였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독일 집에서는 라디에이터를 끄면 2~3시간 만에 방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특히 바닥은 금세 얼음장처럼 변했죠. 그런데 이곳은 달랐어요. 저는 바닥 모서리를 손으로 눌러봤습니다. 한복판도 만져보고 창가 쪽도 만져봤어요. 온도가 어느 곳이나 거의 같았습니다. 허리를 굽혀 바닥 가까이 귀를 갖다 댔습니다. 난방이 도는 소리라도 있나 확인하려고요.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 순간 살짝 난감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평생 배워온 난방 방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제 방식대로 구조를 분석하려 했습니다. 부엌 아래쪽을 살펴보고 벽 모서리에 손을 대보고 바닥 끝선을 따라가 봤어요. 목조주택처럼 기둥과 보, 단열층 위치를 유추하려 했죠. 그러나 어느 부분에서도 독일식 단열 방식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평소 현장에서 구조를 스케치할 때 쓰던 습관이었어요. 펜을 들고 적었습니다. 한국 온돌 시스템, 열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보이지 않음. 내 방식 기준으로 도면이 그려지지 않음. 그렇게 적다가 멈췄어요. 손에서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기술적 혼란이 처음으로 뚜렷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아들이 전화로 설명했습니다. 한국 온돌은 바닥 전체가 열을 머금게 만든 구조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창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애초에 이렇게 지을 수 없다고요. 나무 구조는 온기를 오래 버티지 못한다고 했죠. 고집을 지키려는 마지막 시도였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방식으로는 아마 설명하기 어려울 거라고요.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메모지를 천천히 접고 그래 알겠다 바쁠 텐데 이만 끊자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기술적 자존심이 처음으로 크게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에 관리소 직원이 파이프 점검을 하러 왔습니다. 작업하면서 가볍게 말하더군요. 목조주택 방식으로는 이런 난방은 구현이 어렵다고요. 뜻없는 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 귀는 순간 멈칫했어요. 시선을 바닥에서 창문으로 옮겼습니다. 평생 지켜온 방식이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하려 했습니다. 과연 이게 일시적 현상인지 알고 싶었어요. 바닥 여러 곳을 손으로 눌러봤습니다. 거실 중앙, 복도 끝, 침실 모서리 모든 지점이 동일한 온도였어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방식으로는 이걸 설명할 수가 없군요. 하지만 바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듣지 않은 것처럼 천천히 일어났어요.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40년을 장인으로 일하며 쌓아온 신념이 흔들리는 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집은 도대체 무슨 원리로 움직이는 걸까요? 아침 6시, 평소처럼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침대 모서리에 앉아 무릎을 펴려는데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빨리 펴졌습니다. 원래는 40초에서 1분가량 걸렸는데 오늘은 10초 만에 무릎이 펴지더군요. 저는 잠시 멈춰 자신의 무릎을 내려다봤습니다. 하는 짧은 의문이 들었죠. 일어서서 거실로 나갔어요. 주방에서 물을 마시다가 생각해보니 복도를 따라 걸으면서 벽을 한 번도 짚지 않았더라고요. 어제까지는 한두 번씩 벽을 짚으며 걸었는데 오늘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주방까지 오는데 30초도 안 걸린 것 같았습니다. 발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죠. 뭔가 다른데 라고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착각일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살짝 돌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어요. 이건 그냥 우연일 거라고 생각했죠. 아들이 아침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제 걸음걸이를 보더니 말하더군요. 오늘은 걸음이 훨씬 편해 보인다고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며칠이나 가겠냐고요. 처음이니까 이러는 거라고 했죠.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국식 구조라서 일시적으로 따뜻한 거라고요. 금방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거라고 덧붙였어요. 억지로 부정하려는 말투였습니다. 아들은 더 말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죠. 아들이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실내 습도와 온도 그래프였어요. 습도도 일정하고 온도도 안정돼 있다고 설명하더군요. 저는 화면을 잠시 보다가 고개만 끄덕이며 책상 위에 내려놨습니다. 숫자로 보여줘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손끝으로 무릎을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확실히 어제보다 가벼웠어요. 통증도 덜했고요. 하지만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날씨가 좀 풀렸나 보지, 라고요. 변화의 원인을 끝까지 외부로 돌리려 했습니다. 점심 무렵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는데 또 놀랐어요. 원래는 허벅지를 2번 쓸어내리고 천천히 일어났는데 오늘은 바로 일어섰거든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괜찮으시냐고요.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괜찮다고요. 하지만 걷는 동안 시선이 자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제 발걸음이 낯설었어요.
이렇게 빨리 걸은 게 언제였던가 싶었죠. 하지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컨디션이 좋은 날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후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아침에 느낀 변화가 떠올랐거든요. 무릎이 빨리 펴진 것, 벽을 안 짚고 걸은 것, 걸음 속도가 빨라진 것들요. 모든 게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손으로 무릎을 한번 눌러봤습니다. 부종이 줄어든 것 같았어요. 만져보니 예전보다 말랑했죠. 하지만 바로 손을 뗐습니다. 더 이상 확인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아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몸 상태가 어떠냐고요. 저는 대답 대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좋아졌다고 인정하자니 왠지 자존심이 상했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이 불편했죠. 결국 짧게 말했습니다. 며칠 더 지켜봐야 알겠다고요. 아들은 알겠다며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정말로 이 집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일까요? 답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 몸이 분명히 달라졌다는 것이죠. 아침, 거실 바닥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전날 느낀 변화의 원인을 혼자 정리하려 했어요. 무릎이 빨리 펴진 것, 벽을 안 짚고 걸은 것, 계단을 손잡이 없이 내려온 것. 모든 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해석이 안 됐어요. 한참을 고민하다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불렀죠. 오랜만에 먼저 질문을 던지는 순간이었어요. 이 집 구조를 조금만 설명해 줄 수 있겠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평생 제가 먼저 배움을 청한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아들이 바닥을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온돌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열을 품고 오래 간다고 했죠. 저는 눈썹을 모으고 말없이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벽을 두드리며 말하더군요. 이 벽은 열이 빠져나가기 어렵게 단단히 막혀 있다고요. 창문을 열고 닫아 보였습니다. 틈새 바람이 거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밤새 난방을 꺼도 식지 않는다고 설명했죠. 저는 말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살짝 들며 구조를 관찰했습니다. 제가 평생 지어온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설계였어요. 손가락으로 바닥을 톡톡 쳤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저었죠. 우리 집은 나무 아래에 바로 단열재가 들어가서 이런 구조 자체가 안 된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완전히 다른 설계 방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첫 순간이었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이건 아버지 방식의 난방과는 완전히 다르다고요. 제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며칠 전 느꼈던 자존심에 난 상처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부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휴대폰을 꺼내 열화상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바닥 전체가 균일한 색상으로 표시돼 있더군요. 빨간색과 주황색이 고르게 퍼져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가까이 보기 위해 안경을 손끝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한참 들여다봤죠. 그 순간 아주 짧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기술 격차를 처음으로 체감하는 순간이었어요. 독일식 라디에이터는 한 지점만 뜨겁고 나머지는 차갑게 식는데 이 열화상 사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부분이 똑같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손으로 턱을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내적 충격을 감추려는 행동이었죠. 72년을 살면서 40년을 장인으로 일했지만 이런 기술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본 적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무시했던 거였죠. 한국 기술이라는 선입견 때문에요. 한참 화면을 보던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방식으로는 이걸 못 만든다고요.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손바닥으로 바닥을 한번 쓸어봤습니다. 미지근한 온기가 손에 전해졌어요. 평생 지켜온 건축 신념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독일식 목조주택이 최고라고 믿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온돌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더 알면 제 방식을 완전히 부정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야 했습니다. 아들이 설명했습니다. 온돌은 바닥 아래 온수 파이프를 깔고 열을 고르게 분산시키는 방식이라고 했어요. 콘크리트가 열을 머금어서 난방을 꺼도 오래 유지된다고 했죠. 단열이 잘 돼서 열 손실이 거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듣다 보니 이해가 됐습니다. 왜 난방을 꺼도 따뜻한지, 왜 바닥 온도가 고른지 모든 게 설명이 됐어요. 독일식 라디에이터는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지만
온돌은 바닥을 데우는 방식이었던 거죠. 저는 다시 바닥을 쓸어봤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며칠 전만 해도 이상하고 낯선 구조였는데 지금은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제 선입견이 잘못됐던 거였죠. 그날 오후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72살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특히 평생 고집해온 방식을 내려놓는 건 더 어려웠죠. 하지만 제 몸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이 더 낫다는 것을요. 아침에 침대 가장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일어섰습니다. 평소에는 양손을 무릎에 짚고 천천히 일어났는데 오늘은 손을 짚지 않았어요. 자신도 놀라서 순간적으로 침대 모서리를 다시 손으로 눌러보며 균형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멀쩡했죠. 고개를 돌려 아무렇지 않은 척 걷기 시작했어요. 식사 후 의자에서 일어날 때도 달랐습니다. 원래는 허벅지를 2번 쓸어내리고 천천히 일어났는데 이날은 즉시 일어섰어요. 아들이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짧게 말했죠. 아직은 괜찮다고요. 하지만 걷는 동안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놀라고 있었거든요. 그날은 입주 전부터 예약되어 있던 무릎 검진 날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가 무릎 각도를 측정하고 부종을 확인하고 근력 테스트를 했습니다. 검사를 하던 의사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지난번보다 부종이 줄었다고요. 관절 주변 온기가 좋아졌다고 했죠. 저는 대답하지 않고 의사 손동작을 따라가며 무릎을 천천히 굽혔다 폈다 했습니다. 뭔가 이전보다 부드러웠어요. 의사가 기록지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저는 슬쩍 들여다봤어요. 아침 경직 감소, 통증 감소, 증상 안정적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더군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좋으면서도 뭔가 불편한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의사가 보행속도 테스트를 하자고 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걷는 테스트였어요. 입주 전 기록을 확인하더니 약 11초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복도 끝까지 걸었죠. 의사가 스톱워치를 멈추며 말했습니다. 7초라고요. 지난달보다 훨씬 빠르다고 했어요. 무릎이 꽤 좋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얼굴을 살짝 굳히며 그렇냐고 조용히 대답했죠. 놀랐지만 인정하기는 싫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11초에서 7초로 줄었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요. 4초 차이가 대수롭지 않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제게는 큰 변화였습니다. 몇 년 만에 이렇게 빠르게 걸어본 건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집에 돌아와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오는 길에 바닥을 한번 밟고 몇 초 동안 가만히 멈춰섰어요. 아들은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짧게 중얼거렸죠. 그러니까 며칠은 더 지켜보자고요. 부정에서 조건부 인정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에 소파에 앉아 무릎을 살펴봤습니다. 손으로 눌러보니 부종이 확실히 줄어 있었어요. 예전엔 눌렀을 때 딱딱했는데 지금은 말랑했습니다.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해봤죠.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예전엔 뚝뚝 소리가 났거든요. 저녁 무렵 아들이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뭐라고 하더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뭐 좋아졌다 하더라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미소를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제가 아직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걸 알았던 거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의사가 말한 부종 감소, 통증 감소, 보행 속도 개선 모든 게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았어요. 제가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무릎을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확실히 예전과 달랐어요. 온돌의 온기가 제 무릎을 바꿔놓은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하지만 독일 집으로 돌아가면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 바이에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예전 냉기가 그대로 느껴졌어요. 거실 라디에이터를 최대로 켜도 창가 아래로 차가운 공기가 내려왔습니다. 바닥은 금세 식어버렸죠. 신발을 벗고 맨발로 첫 발을 디뎠습니다. 찬 기운이 발바닥을 통해 무릎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한 달 전엔 익숙했던 감촉인데 지금은 낯설었습니다. 무릎을 굽혀 손으로 바닥을 눌러봤죠. 이 온도지 하고 짧게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지난 한 달간 10초 만에 펴지던 무릎이 다시 40초 이상 굳어 있었어요. 거실로 가는 길에 다시 벽을 짚게 됐습니다. 무릎이 부드럽지 않은 느낌을 스스로 인지했죠. 표정이 굳었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경직이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5분이 걸렸어요.
복도를 걸으며 두세 걸음마다 멈춰섰죠. 한 달 전의 상태로 돌아간 겁니다. 아니, 어쩌면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한 달간 좋아진 상태를 경험했기 때문에 대비가 더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동네 상점에서 오랜 친구 프리츠를 만났습니다. 저를 반갑게 맞아준 그는 다녀온다던 한국 아파트 어땠냐고 물었어요. 생각보다 따뜻하고 좋았다고, 거기서 지낼 때는 무릎도 좀 편안했다고 했습니다. 프리츠는 놀라며 얘기했어요. 제가 가고 난 후 들으니 그 집 좋다고 소문났다고요. 난방비도 거의 안 든다더라고 덧붙였어요. 저는 눈빛이 잠시 흔들리며 프리츠의 말을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아파트랑 상관이 없는 친구에게서 들으니 더 체감이 되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무렵 라디에이터 돌아가는 소리만 들리는 집에서 소파에 앉았어요. 제가 설계해온 방식과 지금의 몸 상태를 천천히 비교했습니다. 바닥을 한번 쓸어내리고 고개를 숙였죠. 이대로는 안 된다고 낮게 말했습니다. TV에서 독일 겨울 한파 뉴스가 나왔습니다. 올겨울은 더 춥다고 했어요. 난방비도 더 오를 거라고 했죠.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겨울을 또 이렇게 보낼 수는 없다고요. 저녁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용히 물었어요. 그 집 분양도 되는 거냐고요. 아들은 놀라며 직원 혜택이 있다고 분양받을 수 있다 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잠시 창밖을 내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바이에른의 겨울은 아름답지만 매서웠어요. 나이가 들수록 견디기 어려워졌죠. 잠시 뒤 신청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반색하더군요. 초기 비용은 자기가 도울 거라고요. 아버지가 아파트에 계시는 동안 얼굴이 좋아지셔서 내심 바라고 있었다고요. 그날 밤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평생 독일식 목조주택을 짓고 살았어요. 나무와 보, 손으로 다듬는 구조가 최고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 방식이 더 이상 저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방식이 이제는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생각하니 씁쓸했습니다. 창밖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이에른의 겨울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 이곳을 떠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분양 절차에 필요한 서류가 있다며 같이 준비하자고 했죠. 전화를 끊고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40년을 산 집이었어요. 손때 묻은 나무 기둥, 제가 직접 깎은 문틀, 모든 게 애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해야 했어요. 추억과 건강 중 하나를요. 저는 건강을 선택했습니다. 72살에 새로운 집으로 간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남은 시간을 통증 없이 살고 싶었거든요. 몇 달 후 한국식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현관 중문을 닫는 순간 바깥의 찬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정적이 느껴졌어요. 신발을 벗고 맨발로 바닥을 천천히 밟아봤습니다. 이 온도라면 괜찮겠군 하고 짧게 중얼거렸죠. 동일한 온도, 동일한 촉감이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 낯설었던 구조가 이제는 안정감으로 변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무릎을 쓸어내리는 동작이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거실까지 이동 시간이 20초에서 30초로 줄어들었어요. 계단을 내려갈 때도 손잡이를 찾지 않았죠. 아들은 이 변화들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아버지 걸음이 20년 전 모습 같다고요. 겨울 한가운데였지만 집은 따뜻했습니다. 바깥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졌지만 실내는 난방을 낮춰도 현관과 부엌, 방 전체가 일정한 온도를 유지했어요. 소파에 앉아 조용한 방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라디에이터 소리도 없고 바람 스치는 소리도 없었죠. 손등으로 무릎을 한번 쓸고 바닥에 손바닥을 얹었습니다. 짧게 말했어요. 이제야 알겠구나, 라고요. 집이 사람을 지켜준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늦은 오후 아들이 분양 도면을 가져왔습니다. 식탁에 펼쳐놓고 함께 봤어요. 펜을 들고 바닥 구조를 천천히 따라가며 확인했습니다. 이건 나무로는 어렵지, 하고 말했죠.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구나, 라고요. 평생 고집을 내려놓는 최종 인정이었습니다. 40년간 지켜온 신념을 버린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몸이 증명하고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이에른 집에서 늘 넘어오던 새벽 냉기가 떠올랐어요. 라디에이터 요금 고지서도 생각났고 아침마다 느꼈던 경직도 떠올랐죠.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걸 겪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아들이 말했던 문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집이 사람을 살린다고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던 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좋은 집은 단순히 비바람을 막는 게 아니라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는 거였죠. 창밖 운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집을 찾았군 하고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품었던 선입견이 떠올랐어요. 장인 정신 없는 집, 기계로 찍어낸 집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이 집에는 다른 방식의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저녁 조명 아래 거실 바닥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놓고 눈을 감았어요. 소리 없이 유지되는 온도와 습도, 그리고 정적이 느껴졌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런 편안함을 느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40년간 장인으로 일하며 독일식 목조주택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었어요. 제 방식만이 정답은 아니었던 거죠. 늦은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어요. 제가 평생 고집했던 방식을 내려놓는 걸 이해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겨울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서요. 바이에른 집에서는 매일 추위와 싸워야 했지만 이곳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따뜻한 바닥이 저를 지켜줄 테니까요. 손으로 이불을 쓸어내렸습니다. 얇은 이불 하나로도 충분했어요. 바이에른 집에서는 두꺼운 이불 3겹을 덮어야 했는데 말이죠.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겨울은 따뜻한 바닥 위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추위와 고집 속에서 살아온 한 장인은 따뜻한 바닥 위에서 새로운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집이 바뀌자 그의 걸음이 달라졌고 평생 지켜온 방식도 조용히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훈훈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